내가 먼저 말하는 거지. 됐어요? 네, 지금부터 학생 주도형 주제탐구 발표회를 시작합니다. 먼저 말하기 전에 여러분 5교시에는 여러분 각 동아리실에서 발표를 유튜브로 들어주시고요. 6교시에는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은 좋고 동아리 지도선생님께 허락을 받고 1층 전시공간에 내려와서 각 동아리 부장들이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내려와서 질문을 하면서 전시공간을 구경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서로 먼저 이음팀이 발표를 할 건데 방송부와 별무리 학생들이 발표를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이음 융합 동아리를 대표하여 발표를 맡게 된 박가경, 임세진입니다. 저희 이음은 방송부와 별무리 문화예술부가 만나 탄생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왜 확증 편향이라는 주제를 선택했고 어떻게 힘을 합쳐 하나의 작품을 완성했는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영화 제작을 위해 주제를 탐구하던 중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보면서 이에 대해 깊이 탐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특히 확증 편향이라는 주제를 학생들의 시점으로 영화 제작을 해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 같았습니다. 확증 편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 편향이지만 저희는 이를 영화적 기법으로 시각화하여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단지 재미있는 영화를 만드는 것을 넘어 이 영화가 누군가에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되돌아보는 단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저희 이음 동아리는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강점을 가진 두 동아리의 협력체입니다. 먼저 방송부는 여러 가지 미디어 기술과 촬영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 학교를 기록하고 방송하는 혁신적인 동아리입니다. 그리고 별무리 문화예술부는 깊이 있는 문학적 표현과 시나리오 작업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무리는 꼭 빛나려 노력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뜻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재능을 가진 부원들이 모인 곳입니다. 저희는 이 두 동아리의 강점을 결합하여 최대의 시너지를 내고자 하였습니다. 즉, 별무리 문화부의 통찰력 있는 시나리오를 방송부의 전문적인 시각적 기술을 표현하여 추상적인 개념인 확증 편향을 학생들이 더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융합의 핵심 목표였습니다. 실제로 서로 다른 동아리가 가진 특성을 합치니 혼자서는 절대 시도하기 힘든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희는 협력의 가치와 융합 활동의 의미를 크게 느꼈습니다. 이러한 융합 과정을 통해 저희는 확증 편향이 개인을 넘어 공동체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다양한 관점을 유연하게 수용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참여 학생들은 이번 활동이 단순한 결과물 이상의 값진 성취와 배움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팀원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제작물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책임감과 리더십을 얻을 수 있었고 이전보다 더 다양한 분야를 접하면서 부원 개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음 융합 동아리가 제작한 단편 영화는 1층 로비에서 상영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여러분 일상 속 오해와 불신을 줄이기 위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는 태도를 되돌아보게 할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특별한 도전을 확인해 주시고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 이음의 발표였습니다. 이제 오버스포츠 학생들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운의 여보세요. 오늘도 전화 주세요. 따릉따르르. 네, 오늘도 행운의 주인공 연락해 볼까요? 하나, 둘, 여보세요. 네, 친구 고민이 뭔가요? 네? 체육 시간에 배구를 하는데 자세가 자꾸 흐트러져서 고민이라고요? 또 농구부인데 자기가 팀에서 얼마나 잘하는지 궁금하다고요? 자, 그러면 이따 6교시에 1층에서 저희 오버스포츠에서 AI를 활용해서 만든 자세 교정 프로그램인가 그 다음에 승리 기여도 프로그램을 사용해보세요. 네, 그러면 저희 오버플로우 팀이 만든 코드를 짧게 설명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자세 교정 프로그램은 저희가 티처블 머신을 이용해 가지고 음성 인식 안내 기능을 추가해서 자세를 취했을 때
어떤 자세가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자세가 나올 수 있는지 알려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승리 기여도 사이트는 이제 여기 수산시장께서 만든 승리 기여도 계산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그 값들을 입력값들을 입력할 수 있게 추가하고 입력값을 넣을 시에는 출력값이 나오는 그런 사이트를 제작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따 6교시 때 내려와서 꼭 체험해 보실 공간이 있는데요. 만약 저희 체험장에서 미션까지 성공한다면 맛있는 간식 상품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지금까지 오버스포츠 학생들의 발표였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순서로 엔세이온 팀이 발표할 건데요. 엔세이온은 무세이온이나 엔트로피 학생들의 발표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물리동아리 무세이온과 융합과학 동아리 엔트로피가 협력한 엔세이온의 이은샘. 고아준입니다. 네, 저희는 어떤 추진제를 사용할 때 비행체가 가장 잘 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탐구를 진행하였는데요. 지금부터 이에 대한 저희의 탐구 계획과 실험 과정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탐구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아리 학생들은 다수가 과학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화학과 물리학에 큰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진로에 대한 심화적인 탐구 활동을 진행해 보고 싶다는 학생들의 의견에 따라 두 분야를 연계시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이 탐구를 통해 여러 핵심 요소들을 분석하며 심층적 연구를 통해 과학적 사고력을 길러 학생들 개개인의 진로 탐구로 연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평소 이론적으로만 접했던 내용들을 실제 실험을 통해 체험하고 비교 분석하여 이에 대한 원리를 깊이 있게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 탐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탐구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드라이 아이스의 기화 반응과 식초의 베이킹 소다를 섞은 산염기 중화 반응을 추진 요소로 설정하고, 나머지 요소인 로켓의 구조와 재료, 로켓 발사대의 각도 등은 동일하게 제작하여 추진제만 비교가 가능하도록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에어 로켓에 페트병을 연결하여서 각각의 재료를 담아 화학 반응으로 기체를 가득 채운 다음 로켓을 날려 비행 거리와 비행 시간 등을 측정하고 기록하였습니다. 측정과 기록은 추진대별로 각각 5회씩 반복 실험을 진행하여 총 10회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본 실험을 실행하기 전 사전에 진행한 실험에서는 드라이 아이스의 적정 투입량을 맞추지 못해 발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따라서 드라이 아이스의 양을 바꿔가며 여러 번 테스트해본 결과 최적의 양을 찾았고, 실제 실험에서는 일정한 양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섞었을 때는 반응이 빨라가지고 순간적으로 많은 거품이 발생되었는데요. 드라이 아이스는 기체의 발생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렸습니다. 하지만 질량 대비 생성하는 기체 양은 10g 기준으로 했을 때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섞었을 때가 2.7리터, 드라이 아이스가 약 5리터로 총량은 드라이 아이스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날리는 거리를 비교해봤을 때도 드라이 아이스가 기체의 총량이 더 많아서 55.1m,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섞었을 때가 30m로 약 25m 차이난 결과가 있었습니다. 식초와 베이킹소다의 반응 시간이 짧은 시간에 많은 기체를 발생하고 총량이 적어 추진력을 충분히 오래 유지 못했고요. 따라서 순간적인 힘의 크기는 장거리 비행에는 불리함을 보여줍니다. 드라이 아이스의 승하 반응 속도는 느리지만 같은 질량댐이 더 많은 기체를 발생시켜 안정적이고 긴 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드라이 아이스 질량을 다르게 하거나 온도를 다르게 해서 좀 더 새로운 후속 탐구를 하고 싶다는 것도 동아리원들끼리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엔세이온 발표가 마쳤습니다. 자, 이제 에코빌리티 발표를 할 건데요. 에코빌리티는 도든과 어빌리티 학생들이 모여서 발표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에코빌리티입니다. 저희는 ESG 경영을 직접 구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학교에 적용하는 활동을 해보았는데요. 일단 저희는 ESG 경영의 개념에 대해서 써있는 책을 일단 학생들에게 나눠준 다음에 그거를 직접 탐구하게 하고, 또한 자신의 전공에 맞춰 ESG 경영을 대입할 수 있는지 그걸 직접 조사하게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동아리 시간에 모여서 그거를 동아리원들과 공유하면서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 ESG 개념에 조사하고 그 다음은 직접 실천을 할 수 있게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몇 개 탐구해 본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저희는 일단 학교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되게 많다는 걸 알게 되어서 그거를 저희가 직접 한번 리사이클링해서 한번 학교 캠페인까지 한번 이끌어 보자 라고 이런 취지로 저희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학교에서 직접 수거해서 그렇게 한 키링 50개를 직접 일단 먼저 플라스틱을 모아서 그걸 세척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업사이클링 기계에 넣어서 그걸 녹인 다음에 일단 불도장으로 찍고 그 다음에 고리를 닿아서 키링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거를 1학년 대상으로 급식실 캠페인을 열어서 일단 급식을 다 먹으면 키링을 줍니다 라고 이렇게 이런 캠페인을 만들어서 나눠준 다음에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 활동을 통해서 일단 ESG 경영을 학교에 대입하면서 순환 경제와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을 구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ESG 경영을 학교에 직접 대입하는 활동을 통해서 팀원들과의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에코빌리티 발표였습니다. 이제 화채색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이피와 V3 동아리 소속 김종환. 김가영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함께한 진행한 탐구, 프로틴 음료와 이온 음료의 기능 및 체계 작용, 메커니즘 탐구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종환, 요즘 운동한다며? 네, 맞아요. 운동할 때 이온 음료나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란 말 자주 들어봤지? 그런데 이 말 단순히 목을 축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몸의 항상성과 전해질 균형 유지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어? 몰랐어요. 요즘은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운동 후 단백질 음료를 함께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백질 음료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음료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히 단백질이 체내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이동하는지 그리고 이온 음료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탐구해보고자 했습니다. 탐구의 주 목표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온 음료와 물의 차이를 비교하고 전해질의 역할 이해하기. 둘째, 단백질의 대사 과정과 근육 회복 과정을 과학적으로 알아보기. 셋째, 단백질 원료의 종류에 따른 기능 차이를 분석하였습니다. 저희는 문헌 조사, 시중 제품 비교, 인체 모형 제작, 그리고 학교 캠페인 활동을 통해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토레타, 게토레이, 파워에이드 이런 종류의 이온 음료들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는 잘 모르시죠? 이온 음료는 소장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전달되고 주요 성분인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은 전해질 균형 유지, 근육 수축, 신경 전달, 에너지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 중 땀으로 수분과 전해질이 손실되어 근육 경련과 탈수 증상이 생기는데 이때 이온 음료를 섭취하면 이러한 손실을 빠르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물은 전해질이 거의 없어 일상적인 수분 보충에는 좋지만 운동 후에는 체내 산투압 조절이나 피로 회복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격렬한 운동 후에는 이온 음료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종환아, 이제 단백질 음료에 대해 설명해 줄래? 네, 그럼요. 단백질 음료를 마시면 단백질은 위에서 펩신에 의해 분해되고 소장에서 췌장 효소와 장내 효소가 작용하여 아미노산으로 나뉩니다. 이 아미노산은 간에서 혈액 단백질을 만들거나 에너지원으로 전환되고 필요한 아미노산은 근육으로 이동해 손상된 근섬유를 회복시킵니다. 특히 아미노산 중 류신은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켜서 근육 단백질을 합성, MPC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 음료에도 종류가 다양하다는데 원료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좋은 질문이에요. 저희가 비교한 대표적인 단백질 원료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WPI 분리 요청 단백은 단백질 함량이 90% 이상으로 높고 흡수가 빠르며 WPC 노충 요청 단백은 맛이 부드럽지만 유당이 남아있어 일부 사람에겐 부담이 됩니다. 또한 MPC 농축 우유 단백은 흡수가 느리지만 단백질 공급이 오래 지속되어 포만감을 주며 ISP 분리 대두 단백은 식물성 단백질로 채식주의자에게 적합하지만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중 MPC 기반 음료는 체육대회처럼 오랜 시간 운동이 이어지는 상황에 적합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체육대회 캠페인에서는 어떤 음료를 추천했지? 그건 체육대회라는 상황을 고려해서 선정했죠. 먼저 시중 제품 비교 결과 게토레이가 흡수율이 높고 전해질 조합이 균형 잡혀 있어 체육 활동 이후 섭취 시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단백질 음료로는 빙그레 더 단백 초코 맛을 선정했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22g으로 높은 편이고 MPC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어 흡수가 완만하면서도 지속적인 근육 회복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류신 2100mg이 들어있어 근육 합성에도 효과적이며 열량이 낮고 맛과 접근성 모두 좋아 실제 체육대회 현장에서 나눠주기에도 적합했습니다. 저희는 탐구 내용을 직접 제작한 인체 모형, 포스터, 성분 비교표를 활용해 체육대회 당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실제 음료를 마시면서 이온 음료와 단백질 음료가 몸에서 이렇게 작용하는구나를 알도록 했죠. 탐구를 마치며 저희는 운동 후에 마시는 음료 한 병에도 과학이 숨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몸의 향상성과 대사 과정을 이해하면 자신에게 맞는 음료를 더 과학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추후 기회가 된다면 이온 음료와 단백질 음료의 장기 섭취 효과나 연령대 맞춤형 이온 음료들에 대한 탐구를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채생의 발표였습니다. 이제 소셜인더 바이오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셜인더 바이오는 소셜인더 스쿨 바이오락 학생들이 발표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소셜인더 바이오입니다. 먼저 발표하기에 앞서 동아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소셜인더스쿨은 행정법, 경영, 경제 등등 사회에 관련된 문제를 탐구하고 토론하며 공동체 생활력과 심화 탐구력을 기르는 동아리입니다. 바이오락은 생명과 화학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를 통해 심화된 지식을 습득하는 동아리입니다. 탐구 동기로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생활에서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로 미세 플라스틱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혁신적인 발명품인 줄만 알았던 미세 플라스틱이 어째서 인류를 위협하게 되었을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국내, 국외 경제까지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인간의 심리적 불안, 정신건강, 사회적 환경까지도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탐구 과정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인류와 환경에 끼치는 피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도서 오늘도 플라스틱을 먹었습니다를 감상하고 실제로 친근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플라스틱이 발견될까라는 궁금증에 프러시안 블루 염료를 활용한 미세 플라스틱 검출 실험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의 심각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각자의 도서를 감상하고 모두마다 관련 정책과 앞으로의 해결 방안, 경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이로 인해 떠오르는 인간의 부정적 심리에 대해 조사하고 이야기한 후에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탐구를 통해 환경 문제는 곧 인간의 건강과 생명의 문제이고 작은 습관과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음을 상기할 수 있었으며 또한 플라스틱 같은 화학물질이 사소한 문제가 아닌 인간과 직결된 문제이고 편리함을 위한 대가가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환경보호는 단순히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인간의 생존을 위한 실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프러시안 블루 응집물을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응집물이 정제수에서는 거의 뭉치지 않았고 정수기 물에서는 일부 뭉침이 나타났으며 수돗물에서 가장 많이 뭉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프러시안 블루가 미세 플라스틱을 응집시킴으로써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하는 응집제로서의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무독성 저에너지의 공정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미세 플라스틱은 머나먼 일이 아닌 아주 현재에서도 인간의 건강과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법률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소셜인더 바이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소셜인더 바이오 발표가 끝났습니다. 이제 블루브릿지 학생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블루브릿지는 국통부하고 블루프린트 학생들이 발표를 하고요. 여러분 앞에 공간에 설치된 입체물도 블루프린트 학생들이 만든 거니까 6교시에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블루브릿지 팀의 국통부 부장 이나경, 블루프린트 이휘민입니다. 먼저 저희 국통부는 국제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며 국제적 시간을 키워갈 수 있는 동아리이고 블루프린트는 건축, 기계, 전기전자, 컴퓨터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 활동을 통해 각자의 공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저희는 서로의 동아리가 어떻게 융합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다가 재난 대응과 예방이라는 주제를 생각해내었습니다. 최근 산업혁명으로 도시 형태가 복잡해지고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큰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재난 문제는 한 분야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졌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융합공학과 국제사회 분야가 이 주제를 함께 탐구해보는 것이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저희의 주제는 국제적 재난 사례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 및 예방 시스템 설계로 각자 진로에 맞는 분야를 나누어 서로 맡은 내용을 탐구했습니다. 먼저 국통부의 분석 내용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분야별로 국제, 정치, 외교와 복지, 마케팅 3개의 조로 나누어 탐구했습니다. 먼저 국제 분야에서는 다양한 재난 사례와 개발도상국의 재난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제일 먼저 탐구한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재난 사례에서는 대표적으로 2010년에 일어난 IT 대지진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재난 대응 체계의 격차로 인한 문제점과 최근에 사용되는 구호 물품을 탐구하며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효과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의 방향을 알았습니다. 정치, 외교, 복지 분야에서는 재난은 단순한 자연 현상을 넘어 정치적 결정, 국제적 협력, 사회 복지와 깊이 연결된다는 문제의식에서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IT 대지진과 포항 지진을 분석하며 행정력의 부재와 정부의 미흡한 대처가 문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재난 대응은 행정 역량, 국제 협력, 법적 기반이 함께 작동해야 실질적인 재난 피해 감소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케팅 분야에서는 국제적인 사례를 접할 때마다 대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행동을 유도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중요성을 실감했습니다. IT 대지진과 동일본 대지진 당시의 재난 캠페인을 살펴보며 이는 각국의 문화적 차이에 따라 동일한 전략이어도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직접 만든 재난 관련 포스터는 강렬한 시각 자료와 짧은 문구로 위기의식을 높이고 독자들의 행동 참여를 목표로 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블루프린트의 분석 내용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분야별로 건축, 전기전자, 컴퓨터공학, 기계공학 4개의 조로 나누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건축 분야에서는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 시설 개선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임시주거 시설은 신속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생활 편의가 부족하고 장기 거주 시 심리적 회복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를 바탕으로 자연광, 녹지 공간, 커뮤니티 시설을 충분히 배치한 설계안을 모형으로 제작했습니다. 전기전자 분야에서는 아두이노를 활용한 재난 대응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을 연구했습니다. 재난 시 대형 전력망이 끊기면 주요 시설들이 정전이나 시스템 마비 등의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건축 분야가 제작한 도시 모형의 전력망을 연결하고 진동 센서와 조도 센서의 연결을 설계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센서는 지진과 정전을 감지했을 때 경고음과 비상 등이 활성화되어 주요 시설의 시스템 마비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컴퓨터 공학 분야는 시언어를 활용한 산불 피해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온도, 습도, 풍속, 강수량, 지속 시간을 입력받아 위험도를 분류하고 예상 피해 면적을 산출합니다. 온도, 습도, 풍속 등 다양한 요소가 산불 확산에 중요한 영향을 주며 프로그래밍을 활용한 재난 예측 시스템 구축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기계공학 분야에서는 스털링 엔진을 활용한 재난 구조 로봇 개발 가능성을 탐구했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전기 공급이 어려운 상황의 대체 동력으로 스털링 엔진에 주목했습니다. 스털링 엔진 키트를 조립하고 실험한 결과 외부 열만으로 운동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력이 끊긴 상황에서 보조 동력원으로 활용 가능하나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다른 기술과의 융합이 필요함을 확인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블루브릿지가 지난 한 학기 동안 진행한 활동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소개한 활동에 대한 자세한 결과는 1층 전시 공간에서 포스터와 입체 도시 모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블루브릿지 발표였습니다. 이제 바이러스 확산 중입니다. 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은 메디온과 미코노빅 동아리 학생들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중보건 개선, 작은 사회에서 큰 사회로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학생 주도형 탐구를 진행한 바이러스 확산 중입니다. 저는 메디컬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여 실험을 진행하는 메디온 동아리 부장 김강현입니다. 저는 미디어와 경제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여 기획부터 홍보 활동까지 직접 수행하는 미코노믹 동아리 부장 황희영입니다. 학생들은 하루에 3분의 1을 학교에서 생활합니다. 또 학교는 특히 학생들에게 작은 사회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탐구를 설계했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공중보건 문제의 해결이 지역 사회와 국가 수준의 공중보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 항균 물질의 효과를 실험하고자 했습니다. 메디온 동아리는 교내 여러 장소에서 세균을 채취하여 배지에 배양하고
준비한 천연 항균 물질 추출물을 배지에 처리하여 억제완의 형성 여부와 크기를 관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세균 성장 억제 효과를 실험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미코노믹 동아리는 메디온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 접종 등 예방 활동의 비용과 감염 시 발생하는 치료비를 수집, 비교하여 예방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경제적 차이를 분석했습니다. 이후 실험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및 지역 사회에 적용 가능한 예방 홍보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메디온의 실험 결과 블루베리 추출물이 가장 강한 향균 효과를 보였으며 녹차는 일부 장소에서 유사한 효과를 보였으나 브로콜리는 거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블루베리 추출물이 대장균, 포피, 포도상균 등에 대해 유의미한 억제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미코노믹의 분석 결과 폐렴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을 때 예방접종 비용은 약 12만 원, 치료비는 약 70만 원으로 예방하지 않을 경우 학업 공백과 간병 부담과 같은 사회적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감염병 예방은 장기적으로 사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사회 전체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집니다. 메디온은 실험 중 변수와 세균 특성의 불균일성, 장비 한계로 인해 탁도 비교 수준에 머무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동일 조건에서 반복 실험을 수행하고 사진 기록과 탁도 비교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미코노믹은 나이, 백신 효과율, 부작용 발생률 등 감염병 관련 변수를 모두 통제하기 어려웠으나 공실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변수의 범위를 한정하여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속 탐구 아이디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디온은 향후 세균 종류별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그람 염색을 적용하고 분광 광도계를 이용해 억제 효과를 수치화할 계획입니다. 미코노믹은 이론 중심 분석을 넘어 지역 보건소와 협력해 AR 포스터 제작, 향균 제품 부스 운영 등 실천형 캠페인으로 지역 사회의 공중 보건 개선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6교시에 동아리 전시회를 감상하러 내려오시면 저희 바이럴스 확산 중 팀이 이번 탐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한 입체 전시물이 있습니다. 항균 실험에서 가장 효과적인 항균 효과를 보였던 블루베리 추출물이 들어간 수제 비누, 그리고 예방 홍보 영상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중보건의 개선, 작은 사회에서 큰 사회로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탐구 주도형 활동을 진행한 바이럴스 확산 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이러스 확산 중입니다. 팀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이제 바디로그 팀이 발표할 건데요. 바디로그 팀은 낭만 간호사부, 어울림 운동부 두 동아리에서 연구한 내용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바디로그입니다. 네, 저희는 스쿼트 운동의 효과와 부상의 재활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저희 탐구 동기는 스쿼트는 대표적인 하체 운동, 근육 운동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운동의 효과가 자세히 알고 싶어졌습니다. 저희의 탐구 목표는 스쿼트 운동은 하체 근력 향상과 신체 기능 개선에 어떤 효과를 주는가, 올바른 스쿼트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스쿼트로 인한 부상에 적용할 수 있는 재활 방법은 무엇인가입니다. 저희의 탐구 과정은 도서로는 재활 기능 운동학을 읽고 스쿼트 운동에 관한 내용과 잘못된 스쿼트 사용법, 스쿼트 운동법, 스쿼트 동작에 영향을 주는 주요 근육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또 논문으로는 군대 체육 활동 중 부상 후 재활 회복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와 스쿼트 운동 시 부하량과 부하의 위치가 체간 및 하지 근활성도에 미치는 효과라는 DBP와 논문을 읽고 탐구했습니다. 실습은 스쿼트 운동을 실제로 수행하고 전후 신체 변화를 기록하여 올바른 자세와 잘못된 자세의 차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행 과정은 실험 대상 3명을 선정하고 실험 전에 스쿼트의 효과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올바른 스쿼트 방법은 무릎과 발끝의 방향, 허리의 중립을 유지하고 1주간 일정 횟수의 스쿼트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실험 기간 동안 실험 대상자들의 자세를 점검하고 운동 효과 및 통증 여부를 기록하였는데요. 실험 대상 중 1명은 무릎 통증을 느꼈고 이를 통해 스쿼트 부상의 원인과 재활 방법을 구체적으로 탐구했습니다. 부상 유형에 따라 자료 조사를 통해 재활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과정 중 겪은 어려움과 해결 방법은 스쿼트 운동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조사했으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포함하고 있어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해결 방법은 관련 자료를 요약하여 보기 쉽게 하고 운동부 학생들의 경험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결론으로는 탐구 결과를 종합해서 스쿼트는 하체 근력, 코어 균형을 강화합니다. 스쿼트를 하는 올바른 방법은 스쿼트를 할 때는 허리를 곧게 유지하고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체중은 발 뒤꿈치와 발바닥 전체에 고르게 분산시키고 상체가 숙여지지 않도록 합니다. 3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2명은 하체 근력 향상을 느낄 수 있었고 1명은 무릎 통증을 느꼈는데요. 결과가 의미하는 바로는 스쿼트 운동은 하체 근력 강화뿐만 아니라 전신의 균형과 기초 체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효과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자세로 무리하게 할 시 부상을 입고 운동의 효과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후속 탐구 아이디어는 스쿼트 외에도 데드리프트 같은 다양한 하체 운동의 효과와 부상 재활법에 대해 탐구하고 부상 재활에 효과적인 스트레칭 방법이나 운동을 직접 실습하고 그 효과를 기록했습니다. 네, 바디로그의 발표였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미학과 인문팀이 발표할 건데요. 미학과 인문팀은 미술부인 혜윤과 필연이 발표하도록, 사회 역사 관련 동아리인 필연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학과 인문의 해움 동아리원 20316 한명석입니다. 저희는 필연 동아리와 협업하여 반고우 전시회를 관람 후 반고우의 화풍이 어떤 영향 속에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해움 미술 동아리에서는 반고우의 화풍, 작품이 제작된 시대의 상황, 반고우 작품에 끼쳤던 영향 등을 중심으로 전시회를 관람하였습니다. 전시회 관람 후 저희 모든 동아리원들과 고우의 독특한 화풍과 감정을 분석하고 반고우의 화풍을 모방하여 이곳에 작품을 전시했었습니다. 또한 반고우의 작품 세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반고우의 화풍에 영향을 줬던 우키오에를 분석하여 모든 별로 심화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탐구를 통해 저희는 우키오에의 특징, 전파 등을 깊게 알 수 있었고 우키오에가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반고우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고우의 화풍은 윤곽이 드러나지 않게 표현하던 서양 미술의 전통 화법과 달리 우키오에의 특징인 화려한 색감과 일상적인 소재를 사용한 것 등에 대해 반고우의 우키오에는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반고우는 색칠을 단순히 눈에 보이는 색으로 쓰지 않고 내적 감정과 심리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보색 대비와 밝은 색조를 활용하여 감정을 강조하고 작품의 분위기를 전환했으며 일상적 소재를 통해 인간의 감정과 삶의 본질,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심도 있게 탐구하였습니다. 저는 필연 동아리의 동아리원 허정우입니다. 저희는 같이 반고우 미술관에 다녀와서 같은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역사적인 사실 위주로 조사를 하였는데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통일을 이뤄낸 이후에 이런 본인에게 오는 불만들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죠.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한국에서 도공들을 많이 납치해 갔는데요. 이 도공들 중에서 이삼평이라는 사람은 조선식 가마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아리타 도자기라는 이름으로 유럽으로 수출되게 됩니다. 이 유럽으로 수출되는 과정에서 포장지로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일본의 판화인 우키요에인데요. 이 우키요에가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인상주의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술과 인문이 유기적인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 미학과 인문의 해용 필연이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6교시에 1층으로 내려와서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학과 인문팀의 발표였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와서 다문화 세계교육 팀 발표할 건데요. 이 팀은 IM쌤 교사 동아리와 다시 만난 세계문화 동아리가 같이 연구하였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만세 부장 이루리, IM쌤 부장 황세빈입니다. 저희는 다문화 세계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 속 다문화 이야기를 탐구하였습니다. 다만세 동아리에서는 다문화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소외 문제를 이해하고 조화로운 공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IM쌤 동아리는 학생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이 탐구에 참여하였습니다.
저희는 다문화 사회, 대한민국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라는 도서를 함께 읽은 후 책에 나오는 개념과 현황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가 나타나는 기사와 논문을 검토하였습니다. 저희의 탐구 내용을 바탕으로 다문화 사회의 현실과 문제점을 살펴볼까요? 최근 세계화로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결혼 이민자 등이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도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며 삶이 풍요로워졌지만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과 차별 문제도 함께 생겨났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 환경 속에서 인권 침해를 겪고 있고 다문화 가정은 언어 장벽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문화 학생들 역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따돌림을 겪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 강화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IM쌤은 이러한 어려움들 중 다문화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해결할 다문화 교육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먼저 다문화 교육은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이를 존중하도록 지도하는 교육적 접근입니다. 단순히 이주 배경 학생의 적응 지원에 그치지 않고 모든 학생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다문화 교육은 주로 다문화 아동이나 이주민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단순한 행사나 축제로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이주민의 문화를 존중하기보다 한국화 중심으로 진행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 교육은 모든 학생이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확대되어야 합니다. 교사와 지역 사회가 협력해 소수자 문화를 반영한 체계적 교육을 제공하고 모국어 기반 언어 교육, 문화 교류, 또래 멘토링 등의 교수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는 학생들의 다양성과 사회적 표현력을 키우는 핵심 교육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문화 사회의 확산으로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고 배우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 아동과 이주민의 한국어와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학교와 지역 사회가 협력해 학생들이 다문화 감수성과 상호 존중 문화를 경험하게 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1층으로 내려와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까지 다문화 세계교육TV의 발표였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페인 부작용 퇴치단 팀의 발표인데요. 이 팀은 동아리 홍보 스튜디오, 어라이브 과학실험 동아리 두 팀이 연합해서 연구한 주제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라이브 동아리의 송혜담, 박지윤, 홍보 스튜디오 유선혜입니다. 저희는 카페인을 즐겨 섭취하던 청소년이 사망했다는 뉴스를 보고 카페인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고민하다가 L테아닌을 발견해 이를 이용한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L테아닌이란 차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아미노산으로 스트레스와 불안 완화,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물질입니다. 실험 과정은 먼저 L테아닌이 카페인의 부작용을 줄일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물벼룩에 각각 카페인과 L테아닌을 투여한 후 심박수를 비교하였습니다. 아무것도 투여하지 않은 대조고 물벼룩의 심박수는 192bpm, 카페인을 투여한 물벼룩은 318bpm, L테아닌을 투여한 물벼룩은 162bpm, 카페인과 L테아닌 혼합요객을 투여한 물벼룩의 심박수는 176bpm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카페인과 L테아닌을 같이 투여하면 카페인만 투여했을 때보다 심박수가 안정적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현대 사회에 적용해보면 카페인보다 L테아닌을 복용하는 것이 피로를 줄이기에 더 좋고 카페인을 꼭 복용해야 한다면 L테아닌도 같이 복용하는 것이 부작용을 줄이기에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L테아닌과 카페인의 교감신경계 자극을 효소 활성으로 비유하여 L테아닌과 카페인이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추가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가설은 몸의 교감신경계를 비유한 과산화수소와 효모 혼합용액에 L테아닌을 첨가하고 측정한 기체 발생량이 대조군과 카페인군에 비하여 더 적을 것이다 로 세웠고 실제로 L테아닌군이 대조군과 카페인군에 비하여 약 10%, 25% 정도의 기체량이 더 적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 탐구를 통해 저희는 교감신경계 내에서의 L테아닌과 카페인의 기량작용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을 바탕으로 저희 동아리에서는 학생들의 고카페인 섭취라는 문제점에 주목했는데요. 카페인 과다 섭취는 많은 문제점을 유발합니다. 저희는 이런 사회 문제를 홍보를 통해 해결하고자 이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탐구하던 중 어라이브와의 협업을 통해 태아닌이라는 대상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체험 마케팅을 통해 태아닌을 홍보하자였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저희는 두 가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체험 부스를 진행했는데요. 저희는 제품 제공 부스와 설문조사판을 만들어 많은 학생들이 직접 다양한 제품을 체험하고 의견을 남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체험단을 모집했습니다. 소수의 학생들을 선발해 직접 태아닌을 체험하고 의견을 받도록 해 효과와 만족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희는 학생들이 카페인의 부작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카페인을 섭취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요. 추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약 45%의 학생들이 태아닌을 카페인 대신 섭취하겠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체험 마케팅을 통해서 고카페인 섭취 문제를 완화하는 데 작은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아리의 탐구 실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듣고 싶으시다면 6교시에 동아리 부스에 와주세요. 지금까지 카페인 부작용 퇴치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페인 부작용 퇴치단 발표를 마치고요. 맨 마지막 발표로 마음의 책갈피 학생 팀의 발표가 있을 텐데요. 이 팀은 사심 담은 사회심리 동아리와 치읓의 공간 학생들이 두 동아리가 연합하여서 연구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다름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주제로 탐구 활동을 진행한 치읓의 공간 조예준, 사심 담긴 사회심리 박소윤입니다. 이번 탐구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갈등 상황 속에서 약자와 일반인에게 똑같은 사회적 조건이 주어져도 되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언뜻 보면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저희는 여기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과연 모두에게 똑같은 조건을 주는 것이 진정한 평등일까? 아니면 그것이 오히려 차이를 무시하는 또 다른 차별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바탕으로 저희는 차이와 차별의 경계를 탐구하기 위해 세 가지 주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독서 토론이었습니다. 차별과 다름을 다룬 지금 여기 무탈한가요? 라는 책을 읽고 토론을 하면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차별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다른 조건 속에서도 존중받을 수 있는 주체라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희는 평등이 꼭 같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누리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누리학교는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로 모두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건축 디자인이 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곳의 구조를 직접 관찰하고 본교에서 장애인과 일반인의 이동 동선을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단 몇 개의 계단이나 문턱이 누군가에게는 큰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을 통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나치는 공간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탐구 결과를 전시 형태로 공유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단순히 글이나 보고서로 표현하지 않고 학생들이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며 경험할 수 있는 참여형 전시를 기획하여 다름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에서 벽이라는 글자를 검은색 박스로 제작하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벽의 압박감을 표현했는데요. 이 전시를 보러 와주신 분들이 이 벽이라는 글자에 직접 포스트잇을 붙여주셔서 이 벽이라는 글자가 흐릿해진 것처럼 우리 사회도 모두가 노력하면 보이지 않는 벽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탐구를 통해 저희가 내린 가장 큰 결론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벽이 존재하고 있으나 결국 이를 제거할 수 있는 것도 우리라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학교 안팎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차이를 이해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학생 주도형 주제 탐구 발표를 끝냈는데요. 여기 한번 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전시 기간 말고 오늘 특별히 설치된 프로그램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발표한 오버스포츠 팀이 자세 교정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었고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6교시에는 여기 와서 체험을 해보면 더 오버스포츠 팀이나 다른 팀들, 오버스포츠 외에 12개 팀들이 연구한 내용을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특히 1학년 같은 경우는 내년에 동아리 활동을 여러분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 13개 팀, 즉 참여한 26개 팀은 무척 열심히 한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생기부를 위해서나 또 보람찬 학교 생활을 위해서는 이 팀들의 활동을 좀 눈여겨본다면 내년 동아리 선택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은 특히 6교시에 동아리 지도 선생님의 허락을 반드시 받고 내려와서 선배들에게 자세한 질문도 해보고 또 자세하게 탐구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면 좋은 동아리 활동도 내년에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버스포츠 팀의 이런 교정 프로그램도 체험해보고 또 블루프린트의 입체물 또 다른 동아리들도 발표한 내용 외에 태블릿 PC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전시물을 보고 있으니까 발표한 내용 외에 더 많은 체험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음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발표했던 이음 방송부와 별무리 같은 경우는 10분 정도의 영화도 찍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공방도 한번 보시면 더 뜻깊은 행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5교시의 학생 주도형 주제 탐구 발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모든 학생들 특히 13개 팀 또 26개 동아리 모두 다 고생했습니다. 이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